군 당국이 오늘 오전 강원도 속초 해상에서 일가족으로 보이는 북한 주민 4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목선을 타고 NL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이들은 귀순이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살게 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에 마약을 판다는 홍보전단을 뿌린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의자의 모습이 찍힌 CCTV를 입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탱크와 보병 부대를 앞세워 소규모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마스는 사흘 만에 인질 2명을 또 석방했는데 이스라엘의 대규모 지상전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오전 북한 주민 일가족 4명이 동해 NLL을 통해서 귀순했습니다. 이번에도 목선을 타고 말이죠. 지난 2019년 6월 북한 목선 삼천항 귀순 때 벌어진 경계 실패 논란을 의식한 걸까요?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이른 새벽부터 레이더, 열상 감시 장비 등으로 이들을 포착, 추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간 어선에 신고를 받고서야 해경은 출동했습니다. 먼저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이 NLL 이북 지역에서 북한군 함정들의 특이 동향을 포착한 건 새벽 4시쯤입니다. 이후 새벽 5시 반쯤 레이더로 NLL을 넘어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는 물체를 탐지했고 6시 반쯤 열영상 장비로 목선의 형상을 식별했습니다. 이어 오전 7시 10분쯤 우리 민간 어선이 해당 목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해경이 해상에서 선원 4명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북한 귀순 추정 소형 목선에 대해 해안 감시 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하여 추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상에서 북 소형 목선을 발견한 우리 어선에 신고가 있었습니다. 선원 4명은 여자 3명과 남자 1명의 일가족으로 모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민군이 아닌 일반 주민 신분으로 전해집니다. 군, 경찰, 정보당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북한 내 경력, 탈북 경로와 함께 귀순 의사가 확실한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군은 NLL 북쪽에서 포착된 북한군 함정들의 특이 동향이 귀순 어선을 막기 위한 추적이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동해로 넘어온 북한 주민 4명을 처음 발견한 건 속초 지역 어민 임재길 씨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임 씨를 보자마자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고 속초라고 하자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네요. 임 씨는 그들과 대화도 나누고 물과 담배도 주었다며 4명이 한 가족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앞바다로 조업에 나선 임재길 씨가 목선을 본 건 오늘 오전 7시 10분쯤입니다. 낯선 모습의 배를 보고 다가가 보니 길이 5m 정도 배 안에 창고 안 1명을 뺀 일상복장의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보였습니다. 차림새를 보니까는 여자는 구두 신었더라고요. 뭐 가족이라 그러면 어머니 같아요. 뭐. 그 젊은 여자는 운동화 신고. 북한 주민들의 여기가 어디쯤이냐는 물음에 속초다라고 답했더니 표정이 밝아졌다고 기억했습니다. 임 씨는 북한에서 왔느냐고 물었고 북한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새벽에 출발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선은 뒷부분에 작은 엔진이 있었지만 연료가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주민은 이곳을 통해 어선에 올라타 자신의 배의 줄을 이 봉에 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선에서 내려 목선의 엔진을 껐습니다. 임 씨는 우리 군과 해경이 근접할 땐 불안해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인이 위험하지 않다고 안심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굳어 있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 공군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 되는 것 같아요. 실향민 2세대인 임 씨에게 북한 주민을 직접 만난 소감을 묻자 한민족을 봤는데 이상함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15일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 사흘간 동해상에 머물렀음에도
이들이 삼척항에 들어와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우리 군은 전혀 몰랐던 거 기억하십니까? 당시 군경의 해상, 해안 경계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이낙연 국무총리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도 북방 한계선 남쪽 약 40km를 넘어올 때까지 목선을 찾지 못한 만큼 작전 실패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 오히려 잘한 거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당국이 동해상의 의심 선박을 감시 장비로 처음 포착했다고 밝힌 시점과 어민의 신고까지는 1시간 40분가량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북방 한계선 남쪽 약 40km 떨어진 속초 동쪽 해상까지 내려왔고 군 당국도 목선을 찾지 못한 겁니다. 목선이 아니고 실제 뭔가 진짜 침투하는 거였다면 즉시 접근해서 차단하거나 해야 되는 것인데 작전 실패로 봐야 되는 게. 야당도 공세에 나섰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이미 포착이 돼서 작전이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군에서 경계 작전의 실패가 아닌가 하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동해 북방 한계선이 400여 킬로미터인데 외곽 바다는 경비 함정이 2척 정도라 포착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크기 7.5m의 목선을 레이더로 찾아낸 건 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의 해명에도 동해 북방 한계선 감시 경계 작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 주민이 배를 타고 동해상에서 귀순을 시도한 건 약 4년 만이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출입하고 있는 신재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면 군에서는 경계 실패가 아니다. 작전이 문제없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해상에서 저걸 어떻게 감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먼저 레이더를 통해 바다의 물체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합니다. 제가 간단히 실제와 좀 비슷한 가상의 레이더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네. 선박, 부유물 등을 포함해 심지어 강한 파도도 레이더상에 흰 점으로 찍힙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상당히 많은 점들이 레이더에 그러네요. 찍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군은 점들의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한 뒤 특이점이 발견된 점들은 따로 표적으로 삼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상하다라고 싶었던 물체가 발견되면 바로 출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군은 조금 이상하다고 다 출동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출동 가능 전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상황에 전부 대응한다면 군 공백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경 10km 내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열 화상 카메라 TOD를 통해 더 정확히 판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TOD를 통해 물체가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군은 대응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 TOD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업 중인 주민이 우연히 선박을 발견해 북한 목선임이 들여다봤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 인계된 북한 주민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방금 리포트에서 잠깐 보셨듯이 이들은 국정원, 군,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으로부터 귀순의 진정성이나 탈북 동기, 경로 등을 조사받게 됩니다. 네.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약 3개월간의 신원조사 등을 또 한 번 거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네. 만약 귀순 의사가 없다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고 지난 5월에도 해상을 통해서 탈북한 주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탈북민들이 유독 좀 더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은 총 139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이 42명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렇네요.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로 인한 국경 규제가 일부 해제돼 탈북민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중 국경 개방에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하는데요. 1000여 명에 달하는 중국 내 북한 수감자들이 북송될 것으로 북한 인권단체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관련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긴 중국에서는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또 대거 인원들을 보내기도 했었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출소 후 거주 논란이 일었던 조두순과 박병화 등 성범죄자들이 앞으로 모여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 집단으로 모여 살도록 법무부가 법을 바꾸기로 했거든요. 기본권 침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한동훈 장관은 이들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입이 딱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법무부 발표 내용과 그에 따라서 예상되는 논란, 박은지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박병화는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수원대학가의 원룸에 입주해
당시 여대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나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해도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만 살도록 제한하는 한국형 재시가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학교와 같은 특정 시설 인근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오히려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고 정책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거주지 제한 적용 대상은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하거나 3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감독을 받는 수용자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범죄자입니다. 일각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침해 또는 이중처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남용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 즉 섹슈얼 프레데이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분석해보면 그냥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장이 출소 전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제정안이 정부의 입법 예고한 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과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어떤 시설을 활용할지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혀 시설이 들어설 지역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모레까지 혁신위원 인선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총선 120일 전까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만큼 인 위원장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석 달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사 사무실에 출근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번엔 다 바뀌어야 한다며 쇄신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모레까지는 혁신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이번 주 내에 혁신위 가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윤계와의 통합도 모두 다 내려놓고 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피눈물 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그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이번에 다 바뀌어야 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정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혁신위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룰 변경 등을 시도할지도 관심입니다. 이를 두고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혁신위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고 다른 의원은 다선 의원의 험지 출마와 같은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중립성이 요구되는 만큼 개파 논란이 없는 혁신위원 인선에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여야가 국회 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야유를 보내는 걸 하지 않겠다는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민생 경쟁을 하겠다는 정치권의 변화일까요? 하지만 그 민생을 논할 여야 대표 회담을 두고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과 함께 하자 말자를 두고 신경전은 이어갔죠. 민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장, 여야의 고성이 오갑니다. 한동훈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를 지금 신선한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져라! 여보가! 들어봐! 보다 못한 국회의장이 나섭니다.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피켓을 두고 공방 끝에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팻말 듣고 발언하면 이게 오늘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면 할 수 필요가 있냐고요. 여야는 앞으로 국회 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거나 야유를 보내는 걸 자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것을 제안을 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정쟁형 현수막 철거에 이어 민생을 앞세우겠다는 취지인데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첫 시험대입니다. 하지만 정작 민생을 논의할 여야 대표 회담 방식을 두고는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내각 송사퇴를 주장하고 여당 대표와의 만남을 무의미한 것이라고 폄하하는
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도전장이지.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최근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를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걸 두고 이 대표 봐주기를 한다며 집중 공격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언급하면서 법원이 이를 걸러줘야 한다고 법원을 압박했죠. 동네 북이 돼버린 법원,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봐주기를 위한 사건 배당을 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최근 기소된 위증교사 혐의는 별도로 재판하면 빨리 선고할 수 있는데도 대장동 사건과 같은 재판부로 배당해 결과가 늦게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을 했다.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 법원이. 이 대표가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해놓고 국감에도 나오지 않은 걸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 농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 대표 재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절차에 따라 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727일간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증거 불채택을 해주십시오. 양극화된 정치 갈등이 법원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불리한 그런 결정이나 판결 혹은 표현 중에 일부라도 있으면 판결을 아주 비판하고 헐뜯고 경향이 최근에 부쩍 많아진 것 같아서 법관 입장에서는 정말 비감하기조차 합니다. 중앙지법 등 국감도 이재명 재판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죠. 관련해 함께 고소당한 더 탐사 강진구 대표 등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막상 이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은 빼고요. 면책 특권 덕입니다. 백기종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새벽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한 장관은 김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 탐사 강진구 공동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김 의원과 더 탐사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년 만에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발언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으로 인정돼 면책 특권이 적용된 겁니다. 김 의원과 더 탐사가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면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과 함께 고소당한 더 탐사 강진구 대표 등은 명예훼손과 공동 주거 침입, 스토킹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김승희 전 대통령 비서실 의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학교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중상을 입혔지만 강제 전학보다 낮은 학급 교체로 끝난 논란이 일고 있죠. 학교폭력심의위가 학폭의 상습성을 낮다고 판단해 1점만 매긴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학폭 신고 이후 더는 폭행이 없었던 게 반영된 건데 이건 당연합니다. 가해 학생이 출석 정지를 당해 아예 등교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학교 폭력을 저질렀겠습니까? 당연히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반지 선물을 주겠다며 1살 어린 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으로 폭행을 가한 김승희 전 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사건. 피해 학생과 부모는 심의에 직접 참석해 요청합니다. 언니가 너무 무서워요.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게 도와주세요. 피해자는 전학을 요청했지만 학교폭력심의위는 판단 항목 중 4점까지 줄 수 있는 지속성에 1점을 주고 반교체 처분을 내립니다. 일주일 사이 3차례 벌어진 폭력의 상습성이 낮다고 본 이유, 경기도교육청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고 접수된 이후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신고된 내용의 지속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서 판단. 김 전 비서관 딸은 바로 출석이 정지돼 등교하지도 않았는데 더는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아서 지속성이 낮다고 본 겁니다. 교육청은 교육적 접근도 강조했지만 또 가해 학생이라고 해서 지금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가급적 또 교육적 해결을 해야 되는 또 교육적 책무성이 있습니다. 관련 처분은 특별교육 이수에 그쳤고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 사과나 반성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중재는 없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가 제1목적이에요. 제2목적이 가해 학생의 선도 및 교육이고요. 제1목적을 포기한 상태에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넌센스고요. 축소 의혹이 계속되자 경기교육청은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사실 확인에 나섰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카카오의 시세 조정 의혹 사건은 이번 주 검찰로 넘어갑니다. 16시간의 강도 높은 금감원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한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과 카카오 법인이 처벌을 받을 것인가가 핵심인데 이복현 금감원장 뭐라고 했을까요? 최은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16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오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상세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금융의 날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사건을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비롯한 이들 경영진에 대해 금감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주목됩니다. 이 원장은 또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도록 하는 금전적 제재뿐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것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회 정의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말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시세 조종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물론 그 결과로 차지한 SM엔터 경영권까지 문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입니다. 이 원장은 그런 차원에서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을 받으면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계열사인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 IT 기업의 성공 신화를 쓰며 재계 15위까지 성장했지만 이후 문어발식 확장과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하는 등 초심을 잃은 행보를 이어가며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신호등이 없어 우회전 일시정지 구간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차체가 높은 덤프트럭은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만 630명이나 됩니다.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덤프트럭 한 대가 횡단보도 위에 멈춰서 있습니다. 잠시 후 길을 건너는 한 여성이 트럭 앞을 지나고 사람을 보지 못한 트럭이 출발하며 여성과 부딪힙니다. 차가 이제 우회전 하려고 했는데 이쪽은 차만 보고 저쪽에 횡단보도 걷는 건 못 보고.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입니다. 트럭에 치인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사고 지역은 우회전 일시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곳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화물차는 차체가 높아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우회전을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의 시야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각 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라든지 센서들을 착용을 해서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630명.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화물차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약 12%에 불과했지만 사망자 비율은 2배 수준이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다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도주한 40대 피의자가 송환됐습니다. 택시기사의 군품까지 훔치고 직접 택시를 몰아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간 피의자는 태국에 가서 쓸 돈이 필요해 범행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야말로 그때 그 사람을 태운 택시기사만 불쌍했던 거죠.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현지 경찰이 공항에서 수갑을 찬 남성을 우리나라 경찰에 넘깁니다.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는 40대 피의자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기에 있으면 체포 구속 적부심 법원에다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남성은 어제 새벽 3시쯤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다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택시기사의 금품까지 훔친 남성은 시신을 도로에 버리고 직접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6시 50분쯤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 숨진 택시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남성이 방콕행 비행기를 탄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는 태국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가던 길에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훔치려다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에 들어가서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 택시 기사를 상대로 범행을 한 거에 맞고요.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합법적인 액상 대마를 갖고 있다며 대학가에 명함 형태의 전단을 뿌린 40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생활비를 벌려고 이런 짓을 벌였다는데 집에선 불상의 액체도 발견됐죠. 건국대에서 마약 광고물을 뿌린 뒤 집 주변을 태연히 걷는 모습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주황색 반바지에 후드티 차림의 남성이 주변을 살피며 걸어옵니다. 대학가에 명함 형태의 액상대마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모습입니다. 3시부터 5시 사이에 한번 왔다 갔어요. 한꺼번에 CCTV 그것 좀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건국대에서 마약 전단을 뿌린 뒤 집으로 돌아왔다가 홍익대로 이동했고 다음 날에는 가천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렇게 뿌려진 전단만 200장이 넘습니다.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예술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액상 대마가 창작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유행한데요. 예능 쪽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대학을 중심으로. 경찰은 A씨의 집에서도 불상의 액체를 압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남성의 최근 행적과 공범 등을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아린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이 우리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두 선박이 짝을 지어 그야말로 어류 씨를 말리는 쌍끌이를 하고 있었던 건데 어선엔 긴 쇠창살을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해경을 만나도 접근이 어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전속력으로 도주합니다. 자세히 보니 어선의 옆면에 여러 개의 긴 쇠창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접근에 애를 먹던 해경대원들이 긴 추적 끝에 어렵게 어선에 오릅니다. 등선 시작했음. 버스가 1명, 2명, 3명. 각각 80톤과 60톤인 두 어선이 백령도 북서쪽 22km 해상에서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다 해경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두 어선 내 저장고에는 우리 해역에서 몰래 잡은 까나리를 비롯한 잡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서해 최북단 서해 5도를 책임지는 해경특별경비단은 두 어선을 포함해 이달에만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에서 7척의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모두 9척을 붙잡았는데 대부분이 10월에 붙잡힐 정도로 가을 성어기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제일 심합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에 대해 관용 없는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사를 가려고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이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닌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년간 집주인으로 알고 있던 인물은 그 집의 월세 세입자였죠. 본인이 월세 계약을 하고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준 겁니다. 공인중개사도 은행도 속았는데 이 사기꾼 이런 식으로 7년간 30억 원을 챙겼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서울 송파구에 전셋집을 마련한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고 연락한 집주인이 잠적하면서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을 수소문했더니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실제 집주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기존에 계약했던 사람이 가짜구나를 알게 된 거죠. 월세 세입자 안모 씨가 다시 전세를 내놓으며 집주인 행세를 한 건데 A씨는 꼼짝없이 전세금 6억 4천만 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 집 마련이 꿈인데 그거 자체가 지금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방에 다 날아간 것 같아서. 이런 사기 행각이 가능했던 건 위조 신분증 때문이었습니다. 안 씨는 집주인 신 씨의 주민등록증 정보에 사진만 바꾼 위조 신분증으로 신 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는데 이름과 주민번호, 발급일자만 일치하면 사진이 달라도 정상 주민등록증으로 판별되는 점을 노린 겁니다. 뭐 그렇게 삽입까지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막 위조를 똑같이 했어. 그러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었겠죠. 전세 계약을 해준 공인중개사 역시 감쪽같이 당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외에 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등기권리증을 계약할 때 가져오세요. 우리 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씨 부부는 이런 허점을 노려 2015년부터 7년간 30억 원 가까운 전세금을 가로챘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안 씨 부부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남편 안 씨를 구속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배우자 임 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 비싼 냄새가 난다. 갤럭시 쓰는 남자는 좀 그렇다. 이런 내용인데 지역 홍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재미만을 추구하다가 무리수를 둔 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면 속의 한 남성이 갤럭시 쓰는 남자는 어떠냐고 묻습니다. 여성은 갤럭시 쓰는 남자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친구가 번호를 따였다 해가지고 상대방 폰을 들고 있는 걸 봤는데 갤럭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충주시 홍보맨이라 불리는 주무관과 대학생이 대화하는 모습인데 최근 충주시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올린 영상에서는 킁킁 뭔가 비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말하는 장면이 누리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영상을 봤을 때 너무 좀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면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별로 홍보 목적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근 지자체들이 선을 넘나드는 오락성 콘텐츠를 올리는 것, 조회수와 댓글이 홍보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충북 충주시 유튜브 영상이 젊은 층의 호응을 얻는 데 제일 먼저 성공했습니다. 공무원 관짝춤 동영상은 조회수가 900만 회에 달했고 채널 구독자도 44만 3천 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1위입니다. 충주시 영상들이 대박을 치자 전국 지자체들이 홍보 콘텐츠의 오락성 경쟁에 열을 올리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검수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알찬 중요한 메시지 위주로 흥미와 재미를 유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는 내부 협력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미지만 나빠지는 역효과를 방지하려면 단순 조회수만을 위한 흥미 위주 영상보다는 지역 홍보라는 순수한 목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땅에는 각자 고유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에 맞는 건축물을 지어야 합니다. 또 아동복지시설은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해야 하죠. 그런데 7년 동안이나 복지시설 신고도 없이 영업을 한 직업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안에 있는 놀이기구도 다 미신고 놀이기구였죠. 해당 지자체는 미신고 상태라 관리 감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직업 체험을 하고 놀이기구도 탈 수 있는 서울 노원의 아동직업체험관. 인터넷에서 입장료를 내고 표를 예매할 수 있고 후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심지어 주류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설이 있는 땅은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공급받았다는 점입니다. 복지시설로 쓰겠다며 공시지가보다 15억 원이 싼 13억여 원으로 땅을 산 뒤 엉뚱한 시설을 지어 장사를 한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세울 때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당 시설은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이었습니다. 라는 이름의 시설은 없었어요. 건축물 대장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용도의 복지관과 시설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명칭의 마지막 글자만 바꿔 비슷한 이름의 주식회사를 설립해 직업체험 놀이시설을 운영했습니다. 미신고 상태로 영업한 지는 7년째. 한때 팔았던 주류 등은 현재 다 빠진 상태이지만 시설 안의 카페 운영 자체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시설 안에 있던 2m가량 높이의 놀이기구도 신고 없이 설치돼 고발됐습니다. 담당 지자체인 노원구는 미신고로 인해 사회복지시설로 집계되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용도의 사용과 관련해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적법한 신고 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해당 업체는 고의로 시설 명칭을 바꾼 적이 없다며 다만 외국어 표기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바뀌었을 수 있다며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중국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맥주 원료의 소변을 보는 영상이 퍼지며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병맥주를 중국에서 제조하는 일본 아사히와 기린도 혹 불통이 튈까 긴장하고 있죠. 우리나라 맥주 수입은 1위가 일본, 2위 네덜란드에 이어서 세 번째가 중국인데 당연히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산둥성에 있는 한 칭다오 맥주 공장. 맥주 원료의 소변을 보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칭다오 맥주 측은 한국에 들어오는 맥주는 이 공장에서 만들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여전합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소비자들은 해당 맥주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사 먹지 않아요. 머리카락만 들어가도 저희 음식 다 바꾸는데 제가 기억하는 동안은 다시 먹지 않을 것 같아요. 제품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칭다오 맥주의 주말 편의점 매출이 한 주 만에 26%나 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중국 음식점은 수입 감소를 우려해 아예 맥주를 바꿀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7, 8병 팔고 10병 정도가 나가는데 요즘에는 아예 찾으시는 분이 없어요. 다른 맥주로 대체를 해야죠. 잘 나가는 맥주로. 올 들어 수입된 중국 맥주는 2,700만 달러 규모로 일본과 네덜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지난해까지 수입량 1등이었던 중국 맥주 인기가 올해 주춤해진 건데 앞으로 수입 맥주 시장 판도가 중국에 더 불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일본 브랜드인 아사히와 기린도 한국에서 파는 병맥주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이번 사태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내 10대 증권사들의 투자 담당 임원들이 2018년부터 5년간 챙긴 상여금이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바닥을 기다시피 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는데도 말이죠.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에 이어 증권사에 대해서도 과도한 성과급 책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코스피 종가지수입니다. 2021년 3,000원 선까지 다가섰지만 지난해 2,200원 선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10대 증권사들의 투자 담당 임원들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챙긴 상여금만 820억 원으로 전체 증권사 당기순이익이 반토막 났는데 상여금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습니다. 성과급이 가장 많은 곳은 메리츠 증권입니다. 특히 부동산 PF 임원들이 다른 증권사보다 2배나 많아 성과급 규모가 4년간 3,554억 원에 달했습니다.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5년간 지점 169곳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고위 임원들만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챙겼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계속 시장이 안 좋아서 내부적으로 좀 침체된 분위기였는데 일부 사람들만 이렇게 성과급 많이 가져가는 거 보면 허탈한 마음이 좀 들 때도 있는. 올해는 부동산 PF 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성과급 환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증권사들의 성과급 잔치 논란에 금융당국도 과도한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구입하자마자 몇 달 만에 여기에 태양광 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투기 목적은 아닐까 의심해 볼 만하죠. 하지만 지자체는 아무런 조사나 검토 없이 이를 허가해 줬습니다. 경찰이 관련자를 송치한 뒤에도 지자체는 절차대로 했다는 입장이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을 길도 없는 거죠.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작물 경작을 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땅입니다. 수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취득한 땅의 면적은 2만 5천 제곱미터나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농경을 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9년 농지로 허가를 받아놓고 불과 5개월 뒤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며 토지개발 허가를 다시 받았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한다고 처음에 매입을 했어요. 태양광 한다.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에 위배되지만 음성군은 손쉽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농지 취득 허가를 내준 읍면사무소의 잘못이지 군청에선 절차대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농지 취득은 읍면에서 하니까 저희가 농지 전용에 대해서 이쪽으로 보는데 농지 취득에 관련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경찰은 농지법 위반과 무등록 부동산 개발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도 음성군은 별다른 시정 조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발 허가는 농지법 위반이라며 재조사를 권고하고 나서야 음성군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런 허점을 노려 농지로 취득했다가 태양광 발전 개발 허가를 받는 꼼수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가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살아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푸틴의 건강 이상설은 사실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죠. 대역 얘기까지도 종종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끊임없이 푸틴 대통령 건강 이상설을 제기해온 텔레그램 채널에 현지 시간 22일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에는 어젯밤 9시 5분쯤 푸틴 대통령이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누워있는 것을 보안 요원들이 발견했다는 추가 글을 올렸습니다. 의료진의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안정을 되찾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 건강 이상설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난해 11월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같은 해 5월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파킨슨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딘가 불편한 듯 왼발을 자꾸 바깥으로 비트는 모습 탓입니다.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서 왼팔과 달리 오른팔 움직임이 거의 없어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이 외에도 혈액암,
갑상선 문제, 배변 실수 등 온갖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습니다. Ясно, у нього кілька значних захворювань, одне з яких це є рак. 이때마다 러시아 당국은 푸틴 대통령이 건재하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 이번에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푸틴 대통령이 평소처럼 회의하는 사진을 올린 건데 정확한 촬영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안에서 탱크와 보병 부대를 동원해 소규모 지상 작전을 펼친 데 이어 가자 지구 건물 320곳 이상을 공습했습니다. 대규모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하마스 두려웠던 걸까요? 인질들을 조금씩 석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료를 얻기 위한 속셈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밤사이 가자 지구 안에서 탱크와 보병을 동원한 기습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가자 지구 안에서 지상군이 본격적으로 작전을 수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격적인 지상전을 앞두고 한층 공습을 강화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전역에 있는 건물 320여 개를 타격했습니다. שבועות לחימה ארוכים לפנינו, נפעל בעיתוי המבצעי הנכון ביותר ועל פי הנחיות הדרג המדיני. 미국은 IS와 전투 경험이 풍부한 해병대 삼성 장군을 파견해 이스라엘 지원에 나섰습니다. A few relevant military officers with experience, the kinds of experience that we believe is appropriate to the sorts of operations that Israel. 하마스는 고령의 이스라엘 여성 인질 2명을 석방했습니다. 지난 20일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한 지 사흘 만입니다. ים סוף ואנחנו מצפים להם ואנחנו מצפים להמשך השחרורים של כל החטופים שלנו פה מהקיבוץ הזה וכל החטופים באופן כללי. 하마스는 연료 반입을 허용해주면 인질 50명을 풀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스라엘은 전쟁 물자로 쓰일 수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하마스가 인질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한 상황에서 지상전을 늦추고 인질 협상부터 하라는 서방의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동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건 확전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한테 이스라엘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허용하는 등 이번 분쟁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미국이 이런 이란의 최근 움직임에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고했습니다. 임시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먼저 인질이 풀려나야 논할 수 있다고 했죠. 하마스에게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면서요.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중대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움직임에 대해 간과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As President Biden has said, our message to any hostile actor seeking to escalate or widen this conflict is very simple. Don't do it. 미 국방부는 이란이 확전을 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도 제시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걸프해역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개 항모 전단을 배치한 것은 적에게 의도적으로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또 가자지구 공습에 따른 민간인 피해 확산 원인으로 하마스를 지목하며 이스라엘에 힘을 실었습니다. We've talked about it publicly, the fact that we believe it's important that Israel comply with all laws of war. That is the responsibility.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임시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질 석방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We should have a ceasefire. It's not a ceasefire. We should have the hostages released, and then we can talk.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가자 지구의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휴전은 하마스에 재정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지상전을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사우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대규모 방산 계약 가능성을 높였죠. 더 나아가 양국은 1980년 최규하 전 대통령이 사우디를 찾은 이후 43년 만에 공동성명까지 내며 합을 맞췄습니다. 특히 공동성명에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과 관련해 민간인 공격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황지영 기자입니다. 43년 만에 나온 한사우디 공동성명은 모두 44개 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양국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감한 중동 문제에 대해 사우디가 공동 성명을 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대통령실은 그만큼 한국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국 관계와 관련해선 1962년 수교 이후 교역 규모가 400배 늘었다며 기존의 건설을 넘어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상호 투자를 확대하자고 선언했습니다. 156억 불 이상의 수출 수주에 대한 MOU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기차, 디지털 AI, 스마트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네옴시티, 디리아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에 착수한 가운데 인프라 협력도 강화하자고 밝혀 수주 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 밤 카타르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은 국왕과의 정상회담,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리야드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성면은 지난 2009년 사용이 금지됐으니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당연히 그때보다 성면이 사용되는 건물이 줄었어야 하는데 이상합니다. 80억 원이나 들여 2번 전수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성면이 쓰인 건물은 더 는 곳도 있었거든요. 줄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정부는 발암물질인 성면 사용을 금지하고 성면 건축물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 아직 전국엔 성면 건축물이 95만 동이나 남아 있습니다. 조사 한 번에 40억 원이 쓰였는데 대구시는 오히려 성면 건축물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13년도에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고용해서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 인력을 이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강을 했던 부분. 성면 건축물 수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건축물을 포함해 전수조사에서 빠진 성면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나 창고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네, 성면 슬레이트가 맞고요. 한 11%에서 한 15% 정도 함유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시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해봤습니다. 1시간가량 동네를 돌았을 뿐인데 수원시 전수조사 결과에 없는 성면 건물 4동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건축물 대장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항공 지도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훨씬 더 저렴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환경부는 다음에 성면 건축물 현황을 다시 조사하고 성면 제거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달의 나이가 그동안 과학계 추정치보다 4천만 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유인 달 탐사선인 아폴로 17호의 우주 비행사가 가져온 시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시료 분석에 50년이 걸린 거죠. 장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표면에 인류 첫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후 인류의 달 탐사 도전은 계속됐고 달 탄생의 비밀을 풀기 위한 연구도 이어졌습니다. 최근까지 약 44억 2천만 년 전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보다 4천만 년 더 앞선 44억 6천만 년 전에 달이 탄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공동연구팀은 1972년 미국 아폴로 17호의 우주비행사가 가져온 달 운석 속의 지르콘 결정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지르콘 결정은 달이 만들어질 때 표면에 마그마가 식은 후 생긴 것으로 달 생성 이래 가장 오래된 고체로 추정됩니다. 연구진은 달 연대 측정 연구 중에선 처음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쓰이는 원자 탐침 단층 촬영법을 도입했습니다. Basically, we counted the atom position one by one to see where they are. Then we confirmed that the age of the mineral was authentic. 연구를 이끈 필립 핵 시카고대 교수는 이번 연구로 달의 연대 측정이 더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제학술지 지오케미컬 퍼스펙티브 레터스에 실렸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55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현지 시각 23일 차량 158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사고 지역에 짙은 안개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로 최소 7명이 숨지고 2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세운상가 일대는 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울시가 세운지구를 공원을 품은 녹지 생태 도심으로 재개발하는 내용의 청사진을 공개하고 내일부터 주민 공람에 들어갑니다. 상가 소유주와 협의를 먼저 하겠지만 알박기 등으로 매입이 지연되면 강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축구장 60개 규모의 세운상가 일대입니다. 2006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동력을 잃었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존에 방점을 두며 개발이 지연됐습니다. 이곳 세운지구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는 서울시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업성을 키우기 위해 기존 147개 구역을 23개로 통합한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의 핵심은 녹지축 조성입니다. 세운지구의 세로로 늘어선 노후상가 7개를 모두 공원으로 개발합니다. 가장 먼저 중심부인 삼풍상가와 PJ호텔을 도시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녹지축 조성에 시동을 겁니다. 서울시는 상가 소유주와 협의를 먼저 하되 알박기 등으로 매입이 지연되면 한 동당 1,000억 원을 투입해 강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럴 때 쓰는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또 충무로 일대 공연장 등 문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세운지구를 일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중심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1994년도에서부터는 시에서는 녹지축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가 있었거든요. 30년 이상 된 저희 서울시의 큰 바람인 거죠. 토지 보상과 세입자 대책이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의견 청취와 수정 과정을 거쳐 내년 2월쯤 확정된 계획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2019년) 발생한 호주 최악의 산불과 싸우다 순직한 소방관의 장례식장. 두 소방관에게는 각각 19개월 된 딸과 아들이 있었고 바로 이 아기들이 공갈 젖꼭지를 입에 문 채 이날 아빠의 훈장을 대신 받았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난 줄 모르는 어린 자녀들의 순진무구한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선 소방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존중 분위기가 각별합니다. 실제로 두둑한 연봉과 수당은 기본,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관에겐 특정 질환을 모두 다 공상, 그러니까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만약 공상이 아니라고 의심될 경우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를 입증해야 하죠. 우리나라로 와보죠. 우리 소방관들은 수당까지 포함해 연 4,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봉이 수억 원에 달하는 주도 있을 정도로 처우가 좋다고 하죠. 또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다쳐도 소방 전문 병원이 없어서 사비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경찰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데 미국 소방관들은 사고 현장에서 다치면 곧장 소방 전문 병원으로 이송돼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부상이나 장애, 순직 시에 대비해 단체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거 아십니까? 이 단체 보험료까지도 개인 돈으로 부담합니다. 단체 보험료를 모두 지원해주는 소방본부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등 10곳뿐 소방청인 본청과 전북 소방본부 2곳은 복지 포인트에서만 지출하도록 해 사실상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고 광주, 울산, 강원, 전남, 제주, 대구 6곳은 복지 포인트로 차감하되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이거든요.
복지 포인트는 원래 부족한 연봉을 채워주는 동시에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국민 생명을 지키려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에게 이 복지 포인트로 보험료를 내게 하다니요. 소방 공무원을 위한 단체보험 법안은 2020년에 발의됐지만 아직도 미적미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국민들에게 물어볼까요? 법안을 쥐고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연봉과 소방관들에게 주는 연봉, 어느 게 더 아까운지요? 이 둘의 연봉을 바꾸자고 하면 국민들은 과연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유리알 지갑 탈탈 털어 챙겨간 그 많은 세금 도대체 이런 데 안 쓰고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사명감을 예우하는 사회가 돼야 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새 사령탑으로 취임한 김태형 감독이 취임 일성으로 우승을 내걸었습니다. 두산 감독 시절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김태형 감독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화끈한 공격 야구를 통해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녁이 된 지금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아주 적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상권 해안으로도 차츰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춘천이 11도, 낮 기온은 20도를 약간씩 웃돌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가 23도, 대구도 23도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고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금요일에는 호남 서해안과 영동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